지금부터는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토론과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실 분은 이근관 교수님입니다. 이근관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법대의 교수님이시고 ILC 위원이시기도 하며 또한 대한국제법학회에서 회장도 지내셨고 아시아국제법학회의 부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장 먼저 본 학술회의의 공동 주최 측인 외교부와 한국국제법학회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도 회장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세션의 패널로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자연 판사님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해양법 관련 활동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헤이더 소장님께서는 기조 연설에서 링키지, 즉 연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ILC, 이틀로스, ICJ 등 여러 사법기관 간의 연계 또는 인터페이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패널에 특히나 ILC의 저명한 위원이셨던 마이클 경께서 본 세션에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또 무대에 함께할 예정이었던 쿠노이 교수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마틴스 교수님과 루이스 교수님의 훌륭한 발표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국제법의 미래입니다. 학생들이 본 학술회의를 통해 다양한 자양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적으로 또 식사를 통해 충분히 만족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선 국제법위원회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논의를 통해서 국제법위원회 ILC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ILC 연구 그룹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해적 행위 및 해상 무장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바도르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특별 보고관으로 함께하고 계신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IL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자리에 학생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ILC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ILC와 관련된 법적 근간은 바로 UN 헌장 제13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총회는 다음 목적을 위해 연구를 개시하고 실행한다. A. 정치 분야에서의 활동 촉진 및 국제법의 발전과 법전화 장려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국제법의 발전과 법전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국제법의 발전과 법전화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LC는 UN 헌장 하에서 바로 국제법의 발전과 법전화를 위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제법의 발전과 법전화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ILC 규정 제15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법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법의 법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법전화라는 개념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스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ILC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1958년 제네바 해양법 협약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으신 바와 같이 ILC가 바로 초안 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에 1958년 제네바 협약 자체가 ILC가 작성한 초안 조항을 바탕으로 채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전화의 개념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최소한 제렛 벤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제러미 벤텀은 국제법의 원리라는 책을 1979년에 저술했습니다. 그 국제법의 원리라는 저서를 통해서 국내법의 법전화를 넘어서서 1804년에 나폴레옹법의 사례를 들어서 국내법의 법전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법전화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의 원리라는 저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만약 세계 시민이 보편적인 국제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그는 무엇을 자신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출발점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세기에는 많은 국제법의 법전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노력은 사적 법전화의 노력도 있었고 공적 법전화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사적 법전화와 관련해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1868년의 노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서가 하부 제목으로 법전으로 제시하다라는 표현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저자는 이 책을 작성할 때 사적 법전화를 생각했던 것이고 제1조부터 제600조까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법전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제법 연구기관이 있었는데 바로 180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연구기관으로서 법전화에 대한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공적 법전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헤이그에서 이루어졌던 평화 협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900년대 초반이었고 또한 국제법의 법전화가 1900년대부터 헤이그에서 시작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1930년에는 바로 영해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서 법전화의 역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ILC의 활동입니다. 저는 ILC의 위원으로서 마틴스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듯 ILC가 국제법의 발전, 특히나 해양법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했다는 점을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1958년 제네바 협약이 ILC가 작성한 초안 조항을 바탕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올해 국제법과 관련된 해수면 상승이라는 주제를 성공적으로 연구하고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결론이
ICJ의 권고적 의견에 반영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소는 권고적 의견 제361항에서 연구그룹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7월 23일 날 나온 의견서입니다. 웅클로스 당사국은 지도나 지리적 좌표 목록을 갱신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며 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포함된 결론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는 ILC의 최종 보고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그룹의 기여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그룹의 활동 그 자체가 이미 앞서 간략하게 마틴스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관련 국가 관행과 견해를 정리하는 일종의 정보센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통은 의결을 할 때 제안을 하고 총회를 통해 채택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하는 방식인데 ILC가 연구그룹 활동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만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 기여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련된 국가 관행과 견해를 정리하는 일종의 정보센터 역할을 하는 귀중한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CJ는 최종 보고서는 모든 지역에 걸쳐 국가 간 견해가 수렴되어 웅클로스 협약에 따라 정식으로 설정된 해양 수역 관련 해도 또는 지리적 좌표 목록을 갱신할 웅클로스 당사국의 의무가 없음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구그룹의 활동은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국제법 규칙의 명료화 또는 형성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보고서의 결론 중 일부는 국제 협약으로 전환되거나 국제관습법 체계에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제시해 보자면 바로 ICJ가 공식으로 확인한 후 웅클로스 당사국이 해양 수역 관련 해도 또는 지리적 좌표 목록을 갱신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 그룹이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1세션을 통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우드 경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우드 경께서는 전통적인 기준선, 즉 변동 가능한 기준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와 관련된 우려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ICJ의 판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ICJ 권고적 의견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시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우려 사안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드 경의 발표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협약의 해석을 생각해 보면 협약과 관련된 제31조 1항을 살펴보면 협약은 선의로 해석이 되어야 하며 협약의 여러 용어의 의미를 그 맥락에 맞게 살펴봐야 하며 또 그 작성 목표에 맞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국가 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에서 사령부에서 제공한 내용을 일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도서국 선언을 지지한다라고 나와 있고, 또한 미국은 안정적인 해양 구역 책정을 해수면 상승 하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해수면 상승은 기후 변화에 의한 것이고, 또한 미국은 기존의 해양 구역과 그와 관련된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입장을 미국 대표단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6차 유엔 총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고려할 때에는 각 국가의 관행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미국의 관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 그룹은 점진적 발전, 즉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제화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또한 이는 국제사회, 즉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시급한 주제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제법과 관련된 해수면 상승을 고려할 때 후속 조치는 어떤 것이 가능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마지막 주제인 해상, 해적 활동과 무장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더 일반적인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해적 행위를 다룰 때에는 우리는 아주 빠르게 진화하고 변화하는 21세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주로 19세기 후반의 규제 체계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20세기 초반의 규제 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웅클로스가 바로 그러한 체제이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해적 활동과 무장 강도의 유사점, 그리고 국제법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3분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은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스티스 후마니케티스라는 표현이 아주 오래된 표현이기는 합니다. 이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 보면 인류의 적이라는 표현으로서 이 표현은 시저에 의해서도 사용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해적 행위와 관련해서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 개념 자체가, 해적 행위 자체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긴 기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해적 행위의 보편적 관할권 제도는 아주 최근에서야 마련이 된 것이었습니다. 해적과 관련된 표현들이 단순히 비난을 받았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실제로 보편적 관할권 제도가 확립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관할권 제도가 해적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립된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근본적으로 너무나도 오래된 19세기 혹은 20세기 초반의 규제 체계와 해적 행위의 21세기의 간극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해적 같은 경우에는 드론, 심지어 AI로 작동하는 드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9세기 후반의 규제로 다루기에는 심각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부분은 루이 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특별 보고관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을 듣기로 하고 옹쉐 결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의 결의서인데 158조에 의하면 관련된 옹클로스와 관련된 해적 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관행입니다. 1982년 옹클로스의 조항은 국제 관행 및 관련 국제법의 규칙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황에서는 국제적 관행에 따라 또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라는 모호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접근을 옹클로스 플러스 접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옹클로스 플러스 접근법이라는 것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즉 후속 협정에 대한 결론 초안 및 조약 해석과 관련된 후속 관행으로서 ILC가 다양한 조약에 이미 진화적 해석을 하는데 사용하는 개념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적 활동과 또 해상, 무장 강도 활동을 생각함에 있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공해와 영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적 활동은 공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내륙에 있는 해양지대와 또 연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무장 강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바다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특별 보고관으로서 해적 행위와 해상 무장 강도의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어떻게 다루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간을 이미 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관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ILC가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서 성찰을 해주시고 어떻게 법전화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마그누손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누손 교수님께서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고 아마도 질문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그누손 교수님은 현재 아이슬란드의 비브로스트 대학교의 학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마그누슨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장님, 내외 기빈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주최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제학술회의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훌륭하고 또한 조직 자체가 정말 훌륭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좀 감사하면서도 우려를 하는 마음이 제가 세 번째 이 국제학술회의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전에 제가 발언을 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초청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번 학술회의에 늘 오시게 되면 저를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훌륭하게 조직된 국제학술회의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훌륭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제가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해양법은 종종 기술적인
차원에서, 즉 국제법이라는 영역에서 좀 테크니컬한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준선이라든지 해양 수역이라든지 좌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용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세션의 두 분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해양법 분야가 지지부진한 지역이 아니라 그런 분야가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분야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해양법이라는 주제는 어찌 보면은 국제법의 아티스트, 예술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을 활용해야 하고 하지만 잘 정리된 그리고 관리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며 기술적인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해양법에서 필요한 작업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법제화를 하기 위한 여러 도구들과 수단들을 사용하겠죠. 조약들을 협상하고 임의적인 결정과 또 규범에 따른 결정 그리고 여러 협의들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우리가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틀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부분에 심의가 필요한가, 또 어느 정도까지 실용성을 강조할 것인가, 또 새로운 과학적인 지식을 반영하여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해양에 대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조약들이나 새로운 판례들을 통해서 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해석의 변화를 통해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과 외교관들이 이러한 공동의 툴박스를 이용을 해서 기존의 아키텍처를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한 타당성,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은 매우 훌륭한 장을 제공하였고 유엔을 통해서 국제법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컨퍼런스와 제도, 구조, 그리고 기관들을 통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해양법이 발전해 왔고 이런 창의적인 법적인 제도가 계속 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발표 모두 우리에게 상기해 주는 바 ILC 국제법위원회가 바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ILC는 해양법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ILC가 조항의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의 실제 관행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들께서 강조해 주신 바대로 ILC는 오랫동안 포럼 역할을 하였습니다. 각국이 서로 다른 관행을 실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다양한 관행들을 취합하고 분석을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도 ILC의 역할이 두드러졌습니다. 앞서서 파파린스키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1956년에 초안 내용을 보면 해양법의 초안 조항들이 여전히 유용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판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규범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해수면의 상승과 관련된 심의를 진행하면서 ILC는 우리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관행들을 모으고 분석하고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해상에서의 권원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가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한 가지 이슈와 관련하여 끌고자 합니다. 국제법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관심을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요.
해양법의 발전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국제법의 원천을 이야기할 때에는 주로 제38조, 즉 ICJ의 제38조를 이야기하고 또 ICJ에서는 특정한 법의 조항을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판결의 내용을 공표하고 그리고 법의 어떤 규칙과 규범들을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법적인 결정은 다양한 출처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모르는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은 언어로 기록이 되고 이 판결문의 표현들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분쟁 사건에서 적용이 되는 문건들과 문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국제법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2년에 아이슬란드의 법원에서 내렸던 판결입니다. 당시 해양 관할권과 관련된 기준의 변경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연안이 변경되는, 즉 해안선이 변형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1918년에 화산이 폭발해서 이 화산재와 여러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당시에 해안선이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이 당시에 거의 1해리 정도의 변경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슬란드의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영해의 기준선은 고정된 것 혹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해의 기준선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해의 기준선은 이동할 수 있다, 즉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1922년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판결은 다른 여러 국내 법원들의 판결 중에 하나로서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국제법의 측면들을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판결은 그렇지만 일반적인 국제법 전문가들의 툴박스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언어의 문제 그리고 권력의 문제를 국제 체계 내에서 검토해보고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국제법의 내용과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학자들의 임무하고도 연결됩니다. 즉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 법원들이 다양한 국가의 법원들이 내리는 이러한 판결이 실제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아이슬란드어로 나온 이 판결의 내용이 사실은 가시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각 국가에서의 유의미한 판결의 내용들을 국제 무대에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아이슬란드의 대법원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이 이동할 수 있는 기준선에 대한 개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지와 해안이 여러 원인으로
모습이 변경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해양 수역 또한 이 영역 또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파파린스키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이러한 개념은 굉장히 오늘날 중요합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기준선의 변경 여부가 관련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좀 더 포괄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육지가 바다를 주도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국가의 영토와 관련된 개념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해양에서의 권원이 육지에서의 권원보다 더 하위에 있는 것인지 이는 해안선의 변경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열린 질문을 사바도고 교수님께 하고 싶습니다. 사바도고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아주 세심하게 논의를 진행을 해주셨고 해상법의 주제가 UN 내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특히 ILC 내에서 어떻게 진전을 이루어왔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지정학적인 글로벌한 상황을 보았을 때 그리고 특히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이 이슈가 ILC의 권한 내지는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UN의 해양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사법적 결정의 중요성 또 국가 관행의 중요성을 국제법의 발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질문들을 연사분들께 제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샌더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샌더 박사님을 모시고 토의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호로비츠 앤 컴퍼니 즉 이스라엘 최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옴리 샌더 박사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자영 재판관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제해양법 재판소 그리고 대한국제법 학회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제학술회의는 정말로 훌륭한 포럼으로서 해양법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파린스키스 교수님과 사바도고 교수님 그리고 이 교수님과 마그누슨 교수님 훌륭한 발표와 토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토론을 진행하면서 좀 더 포괄적이면서 중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번 세션의 주제인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UN의 역할인데 이 주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 바로 UN이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서 했던 기여는 훌륭한 성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80년 전에 설립된 이후 UN은 해양 관련 리더십을 유지해 왔고 또한 해양 관련된 가장 뛰어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바로 해양법의 통일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해양법에 대한 사무총장의 연간 보고서와 더불어 총회의 연간 논의 그리고 매년 진행이 되는 여러 결의를 통해서 해양법이 계속해서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션 해양 관련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결국은 UN의 틀 내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BBNJ 협약이 성공적으로 채택이 된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거버넌스를 위한 유엔의 제도적인 틀을 보면 매우 포괄적입니다. 이것은 해양과 관련된 도전 과제가 다층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일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전 과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하는데 경제적,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며 식량 안보와 기후 변화 또 통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엔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해양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간 활동을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견지하였습니다. 앞서서 재판관님과 또 다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대로 유엔의 다층적인 이 해양 거버넌스의 제도적인 틀이 있고 그 하에서는 다양한 기구와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일단 총회가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해양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며 매년 포괄적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고 또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 총회의 산하에 해양과 해양법에 대한 개방형 협의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앞서서 연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국제법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실과 해양법 관련된 과를 포함한 유엔 사무국에서는 지속적인 인풋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LCS의 역할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 해저기구가 있고 또 사무총장의 해양 관련 특별 대표가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도 해양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언급이 된 바대로 유엔 환경계획과 유엔 개발계획 UNDP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또한 다양한 인풋을 오랫동안 제공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엔 특별기관들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구들 또 기관들을 보면은 해양법과 관련된 유엔 내에서의 조직이 얼마나 복잡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엔이 다양한 기관들,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서 해양 이슈를 다뤘고 포괄적인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규범과 표준을 만들며 의사결정을 하고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포괄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공공 및 민간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참여와 또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적인 해양 거버넌스의 다층적인 측면이 있고 또 이러한 다양한 기구와 메커니즘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영역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양 거버넌스 측면이야말로 다양한 기관들 간의 병합과 통합 그리고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조화를 이루면서 일관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엔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특히 사무국과 총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ILC의 경우에는 해양법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제6차 위원회의 전통적인 교류를 통해서 더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총장 이하 총회를 통해서 여러 사안을 다룬 바 있습니다. ICJ와 이틀로스는 앞서서 토마스 하이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법리를 제공하였고 판례를 제공함으로써 일관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ICJ는 매우 적극적으로 또 때로는 너무 적극적으로 ILC의 입장을 인용하였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이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도 바로 ICJ가 ILC의 의견을 바로 인용하였습니다. 또 웅클로스 이전에 존재했던 조직들도 웅클로스의 상호 운용적인 방식으로 변화해 나갔습니다. 유엔의 구속력이 없는 선언과 결의 그리고 SDG를 바탕으로 한 조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SDG 14번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여전히 이행에 격차가 있고 또 더 시급한 행동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도적인 성공, 절차적인 성공이 있었지만
해양의 건강 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총회가 계속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유엔 헌장의 권력 분립에 상충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접근 방법보다는 좀 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법을 펼쳐야 한다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에 유엔 해양 회의가 시작이 된 것은 서로 다른 기관 간의 조율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조율의 어떤 조율의 노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를 위해 유엔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당연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글로벌 도전 과제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서 유엔이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입니다. 물론 해양은 공공재로서 글로벌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다른 도전 과제들도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데 잘 되지 않는 영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거버넌스 관련된 성공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다른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난 80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운클로스가 채택된 이후에 국가들 간의 중대한 해상 전쟁은 없었습니다. 물론 긴장이 높아지는 해상 영역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대규모의 전쟁은 없었고, 그리고 유엔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양 관련 분쟁이 많이 해결이 될 수가 있었고, 또한 1960년대 학자들이 경고했던 공유지의 비극은 해상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의 해양 거버넌스의 성과를 보면 복잡하고 다 이해 관계자들이 섞여 있는 도전 과제들을 국제적인 협력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역 차원과 국가 차원에서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해상의 영역을 넘어서 유엔 자체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1993년에 해양법 관련된 언급을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유엔이 해양법 관련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들의 공통된 어떤 커뮤니티를 구축하려고 하는 무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해양을 관리하는 주요한 핵심 법적 체제는 유엔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입니다. 운클로스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제 조약 중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바다의 평화적인 활용을 촉구하며 또한 해양 자원의 평등한 활용을 위한 법적인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양한 인간 행위들과 활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논의된 바대로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변화와 역동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엔 내에서 운클로스가 채택되고 발전했다는 점, 그리고 유엔이 지속해서 운클로스를 감시하고 촉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모든 회원국들을 위한 하나의 단일화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요한 해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여전히 운클로스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클로스가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점차 갖게 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하나의 지붕 안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운클로스 비당사국들까지도 함께 통합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약을 통해서 기존의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된다라고 한다면, 혹은 조약이라는 것이 기존의 국제관습법의 새로운 규칙들을 명확하게 한다면, 그리고 국제관습법의 새로운 규정들을 넣는 것이 조약이라고 한다면 운클로스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ICJ 또한 운클로스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법상의 여러 분쟁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운클로스에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부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국이 특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ICJ가 반대의 판결을 내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운클로스를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 주장 사건에서 운클로스의 제33조를 주장하면서
접속 수역에 대한 국제 관습법을 반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콜롬비아가 주장한 그리고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였지만 결국 웅클로스의 채택 이후 접속 수역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런 관습적인 규정에 대한 지지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ICJ는 국가의 관습이 웅클로스의 제121조 3항을 근거로 하여서 판결을 하였는데 이 조항에서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부분 가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웅클로스의 국제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ICJ가 인정하게 된 것이고 이는 200해리를 넘어서는 대륙붕의 경계 획정과 관련된 판결에서도 잘 드러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권고적 의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웅클로스 아래에 모이게 됨에 따라서 웅클로스는 거의 보편적인 회원국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다양성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균형을 계속해서 성찰하고 또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유엔 차원에서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유엔이 어떤 근본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분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유엔의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구트로스 갈리 전 사무총장님께서 이야기한 바대로 평화와 정의는 바다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적과 또 여러 해상에서의 테러 행위, 무기와 마약, 인신매매와 같은 다양한 범죄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또 동부 지중해와 같은 주요한 긴장이 발생하는 해역들 그리고 북극해 등 또한 긴장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서 유엔의 성공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도전 과제라는 관점에서 이 유엔의 행동 혹은 비행동을 평가해야 될 것이고 또한 유엔이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될 것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훌륭한 발표를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국가의 관행이 있는데 이러한 특정한 국가들의 관행을 고려해야만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들의 관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관행으로만 여겨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국가의 관행이 국제 관습법으로 여겨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혹은 이것이 웅클로스의 당사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따라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엔의 제도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ICJ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판소들의 판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20분가량 남아 있습니다. 청중분들의 질문과 코멘트를 받기에 앞서 연사분 두 분께서 토론자들의 말씀에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파리스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리근관 교수님께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지금의 상황에서 미래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부속서 1에 연구그룹의 최종 보고서가 담겨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세 문단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로드맵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ILC의 입장과 또 ILC가 연구그룹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그 미래의 조치들에 대해서 마지막 세 문단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통합적으로 국제기구나 국가, 다른 이해 당사자에 의해서 실용적인 솔루션을 마련하는 데 고려될 수가 있고 이러한 솔루션들을 통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 파워포인트의 3분의 2 지점에 2장의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기존의 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 있고 또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 발자국 더 발전시켜서 더 구체화한다면 하나의 방향성은 국제적인 기구, 예를 들어 유엔과 같은 기구를 통한 행동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6개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함께해 주셨고 또 유엔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는데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수면 상승과 관련을 해서는 관련된 위원회가 2번이나 회의를 개최하면서 ILC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 반응이 나왔는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각 국가의 반응에 대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tates engagement at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ILC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는 법으로, 어떤 국가는 정책으로 발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이 하지 않을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언급하고 다른 국가들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특정 국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다른 국가는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또 법적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같은 논거이지만 그 해석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각 국가가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 관행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 패널이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ILC에서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보고서를 올해 꼭 마무리를 해야만 내년 총회에서 이를 근간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기억하시면 ILC와 총회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죠. 이것이 한 가지 방향성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특정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도 또 하나의 방향성일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영내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을 통해서도 각종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양 경계나 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새롭게 선언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권이라든지 피해를 받는 국민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법에 일반적인 과정들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 앞에 서게 된다면 각 국가마다 자신들의 입장을 ILC의 내용을 토대로 주장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영내 차원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국제법 절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국가마다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언어와 자신들의 솔루션을 통해서 ILC와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겠죠. 비아니 말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내용을 보면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동의하고 ILC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제법과 관련된 규제들을 생각해 보면 제8조의 언어의 다양성이 한 가지 고려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고려할 때 언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ILC가 여러 언어권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점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자료만 채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갖고 있고 아주 좋은 관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되면 큰 국가들뿐만 아니라 작은 국가들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22년 아이슬란드 판결을 생각을 해보면 의견서 5, 결의서 5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고 ILC가 갖고 있는 관습법과 관련된 결의안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다양한 관행이 고려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소규모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만 보더라도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육지가 해양을 지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아주 활발하게 국제법위원회에서 2023년에 이루어졌던 주제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여러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최종 보고서를 생각해 보면 연구그룹의 공동의장들이 각 국가들의 반응을 잘 알고 있으며 육지가 해양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유연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의견을 보면 육지가 해양을 지배한다라는 개념은 안정성의 원칙, 즉 경계의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준선과 해양의 외부 경계를 보존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나왔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라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육지가 해양 관할권을 결정한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렇다고 해서 연안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관련된 지표들을 업데이트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ILC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정밀하고 적용 가능한 규칙이 즉각적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같은 파라다임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ILC가 제공하고 있는 사법적 솔루션은 기준선의 관할권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옴리 샌더 박사님의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늘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구두로 표현된 관행들을 생각해 보면 제6차 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샌더 박사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국가 관행이 이상적인 법적 규제에 대한 제한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ILC 내에서 상당히 폭넓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 관행이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구두로로 표현되어 있는 선언 등도 모두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법적 근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서 이 교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때로는 국가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제시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것이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가 관행이 결국은 사법적 의견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관행이 국제 관습법이냐에 대한 질문과 관련을 해서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웅클로스 협약의 조항들을 활용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할 점이 있다면 최소한 제가 ILC에서 활동했던 기간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협약들의 해석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표현들, 즉 국제광습법과 관련된 표현들이 결국은 일부 국가에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희미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법적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특정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다른 논거에 비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논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바도고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장님. 저는 먼저 이근광 교수님이 해주신 질문, 즉 해상에서의 강도와 해적 활동의 구분 혹은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는 내용상의 차이라기보다는 어느 해상 영역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이 발생했는가의 차이입니다. 공해의 경우에는 해적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이 군도 수역이나 내수 그리고 영해에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해상 강도라고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해상 강도는 이 웅클로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좀 최근에 등장을 한 개념이고 많은 국제적인 텍스트에 포함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일부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협약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적 대응 관련하여 해상 강도까지 포함이 되고 아프리카에서의 협약도 그렇고 일부 국제 협약에서 최근에 해적뿐만 아니라 해상 강도를 포함을 시키고 지부티와 쉐다에서의 행동 강령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야운디 행동 강령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법적인 영향 혹은 함의가 있습니다. 해적과 관련하여 웅클로스의 105조에 따르면 보편적인 관할권이 존재합니다. 이는 영해 내에서 발생하는 해상 강도의 관할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상 강도는 국제 관할권 혹은 보편적인 관할권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권한이라고 보겠습니다. 마그누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ILC가 앞으로 진행을 하여서 새로운 문건을 특히 해적과 관련된 새로운 초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해 주셨는데요. ILC는 이미 웅클로스를 기반으로 한 초안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지난주에 ILC에서는 해상 강도와 해적 관련된 내용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대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추가적인 발언권 요청하셨나요? 네, 말씀하시죠. 네, 좌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아르니마 교수님께서 1922년 아이슬란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클라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58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인 교수님께서는 맥락에 기반한 접근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이 맥락에 기반한 접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의 경우에는 화산 폭발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해안선의 변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즉 육지가 확장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이 물리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선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항행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수면의 상승을 생각해 보면 이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은 좀 더 예민한 그런 맥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LC의 연구그룹에서 이 논의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모습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상의 기준선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항행에 위협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국가가 제출하여 웅클로스의 기준선에 따라 그려진 지도 정보는 법적으로 한계를 획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항행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수리학적인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두 개의 별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상당히 기술적인 해양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제법 전문가로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결국은 근본적인 질문, 즉 국제관습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샌더 교수님 그리고 파파리스키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국제학술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완전한 합의에 도달을 할 수는 없겠지만 고려해 보아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으로서 무언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맥락상으로 실질적인 상황과 또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미국이 2022년에 정책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한 3년 전이었죠.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에 정책적인 입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UN 총회에 제6차 위원회가 있었고 이후에 여러 중요한 문서가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옴니 샌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국가의 관행이 과연 국제관습법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웅클로스 자체를 보더라도 명확한 조항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웅클로스의 어떤 내용을 좀 더 지지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근광 교수님. 지금부터 청중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소속 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 분께 질문을 드리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티 차이저리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마르틴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최종 보고서에서 IMOC의 최종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ILC의 연구그룹의 최종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보면 이클로스가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결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문단에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초안작성위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을 명시하지 않고 각 국가가 ILC 보고서를 고려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루이스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는 바로 인도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질 때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리가 해적이 보편적인 관할에 속하게 된다면 그러면 해적을 인도하거나 범죄인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 기소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결국은 더 나아가서 보편적인 관할권과 그리고 인도의 의미를 더 규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뒤쪽에 여성분 발언권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종합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ILC가 국제법을 법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적 행위에 대한 조항들을 보면 지금 AI 기반의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국제법을 법전화하려는 개념들이 18세기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고, 일부 국제 조약들이 일종의 헌법이나 혹은 국제 협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조항들이 관습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법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패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법이 어떠한 정체적 어려움이 있어서 점진적 발전과 국제법 법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ILC는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린 아이색입니다. 저는 필리핀 국제법 위원회에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의 법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파린스키스 교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사바도고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날 해양의 도전 과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 현재의 UN 구조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별도의 국제 기구가 해양 거버넌스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바도고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국내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 힘든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인 사법기구 혹은 어떤 기구를 이용을 해서 해상에서의 범죄 활동을 기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어떤 관할권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저는 이란 스토거라고 하고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틴스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지만 또 다른 분들께서 첨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LC 위원이 3분이나 패널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ILC는 초기부터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의 노력에서 벗어나서 해수면 상승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주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의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점진적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이후에 구속력 있는 조약이든 구속력 없는 조약이든 추가적인 발전이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틴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연구그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연구그룹의 결과 보고서 형태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이 점진적 발전이나 법전화로 가지 않고 최소한 독자들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 수렴 과정을 하는 결의안 쪽으로 갈 수는 있는 방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파파닌스키 박사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4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받았던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최종 보고서가 예를 들어서 여러 자문적 의견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의견 수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독자들이
최종 보고서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인 차이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연구그룹의 최종 보고서 형태였기 때문에 이 보고서 안에 기존의 법에 대한 해석을 담을 수 있었고 새로운 법의 발전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재판소의 의견을 제출하는 형식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제법을 관련 이슈에 대해서 제정하는데 정치적인 장벽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의 ILC 회의를 관련해서 개최되었던 ILC 회의를 생각을 해보면 대륙분과 어업과 관련된 정치적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전화를 진행하는 기관들이 검토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법에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국제법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사법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아주 유능한 기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기관들이 충분히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럽 밖에서 새로운 재판소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질문으로서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미 제 의견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만 차이점은 기존의 방법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누군가 법전화에 대해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논리를 다른 논리로 사용을 해서 점진적 발전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진적 발전이든 법전화이든 여러 가지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최종 보고서에서 주석 형태로 구체적으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각각의 분야들마다 도전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도전 과제들은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전화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ILC가 해양법과 관련해서 취한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입장만으로도 충분한 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권과 관련된 의견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초기부터 다루어졌던 문제이지만 법전화로 다루기에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움직이는 것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 토머커스 엘리케스 재판관이 이와 관련된 논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점에서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논거를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최종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읽으시면서 그것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의견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견 없이 과연 설득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만의 의견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그룹의 공동 의장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트리샤와 닐 두 분께서 훌륭한 역할을 해주셨고 여러 공동의장 분들이 전에도 계셨기 때문에 현재의 공동의장님들과 전임 공동의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바도고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먼저
국제 관할권 관련하여 즉 해적의 기소와 관련된 국제 관할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CJ나 아니면 이틀로스와 같은 그런 관할권은 실제로 해적들을 기소할 관할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적과 관련된 단속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기소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안을 마련을 했을 때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법령적인 지위를 부여를 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이 권할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기소권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을 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해적을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는 결국 미국에서의 위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서 제 발표에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아프리카 인권 재판소가 유일하게 지역 차원의 재판소로서 직접적으로 해적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인권 재판소들, 예를 들어서 미주 지역에 있는 혹은 유럽에 있는 인권 재판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해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다룰 수는 있겠고 이 과정에서 해적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편적인 관할권과 기소할 의무, 기소와 인도를 할 의무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관할권에서 물론 특정한 국가가 해적을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체포를 한 해적을 기소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소말리아 지역에서 해적을 체포한 이후에 이를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케냐냐, 탄자니아나 세이셸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해적들은 이 세 개 국가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세이셸과 모리셔스 그리고 케냐 이 셋 중에 하나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해적 활동을 할 때 국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체포 후에 국제 협약에 따라서 이 세 개 국가 중에 한 곳으로 이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체포한 사법 당국이 이들을 자국에서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약이 마련이 되고 이 협약 등에 따라서 인도를 해서 이 다른 국가에서 기소가 된다라는 점을 이후에 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6분 정도가 지연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각 토론자분이 필요하시다면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행히도 저는 1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네, 시간을 또다시 사용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참석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프렘사 재판관님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판관님께서도 ILC의 전 위원이셨습니다. 제가 언급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클로스나 ICJ가 마지막 문단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다양한 질문을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했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최종 보고서에 결국 이클로스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결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IJC랑 이클로스를 존중을 하지만 결론에 포함을 시키기에는 부적합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학생이 질문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국제법 그리고 또 해양법을 정치적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정치와 법, 규범을 반대의 국면에 두고 같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강화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정치를 설득해서 우리의 법과 규범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정치와 법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그누슨 교수님. 네, 샌더 교수님.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해양법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상황 그리고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겠지만 결국 신의를 바탕으로 한 협상이 필요하고 또한 여러 이해관계들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방법론을 잘 적용함으로써 국제 관습법과 일반적인 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LC는 사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함으로써 잘 비켜나갔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많은 국가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의 지위와 관련해서 이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법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탁월한 패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제2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사분들과 또 참석자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